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뭘 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이 책의 활용 방법 또는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드시 도움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잘 해가고 계시고 있고요. 자, 이 교재로 충분히 마무리 정리뿐만 아니라 자, 어느 정도 기본 강의나 또는 문자, 기출문제를 푸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 교재 처음부터 다 들춰보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재를 정말 최대한 잘 활용해서 또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자기가 또 가필하고 싶은 부분은 또 가필해가면서 정리해갖고 마지막에 내가 좋은 무기, 정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다듬고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많이 쓰시길 너무 정말 고맙게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파트예요. 구제 파트죠. 자, 행정구제. 여기도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구제법 파트라고 하는데 크게 전보제도하고 쟁송제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보제도에서는 뭐 9까지 같은 경우 9급에서는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7급에서는 손실보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뭐 강론하고 연결돼 있어서요. 그다음에 쟁송제도 이거 심판 한 문제, 소송 한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좀 달라요. 만약에 행정작용편을 조금 더 많이 내는 해는 구제편이 좀 짧고 그러니까 몇 문제 줄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작용편이 적게 내면 구제편을 늘려요. 특히 이 소송편을.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다면 손해배상. 얘는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 해가 없어요. 손실보상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솔직히 9급하고 7급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나. 손실보상에 관해서 9급은 일반적으로 뭐 손실보상에 관한 금액, 전보, 이 금액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7급에서는 이 제도적인 면, 특히 개별 법률에 그다음에 아시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 손실보상법이라고 하는데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런 조문 문제를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여기에요. 9급, 7급. 솔직히 말해서 손해배상은 온도 차이가 그다음 나지 않아요. 9급이나 7급이나. 자, 쟁송제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송에 앞서 하는 전치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헌법의 근거 있죠? 107조에 헌법의 107조 3항의 근거까지 두고 있고 요걸 이런 조문 문제라든지 좀 구체적인 문제는 7급에서 주로 나와요. 9급에서보다는. 자, 그런 다음에 이 행정심판 전치 절차다 보니까 행정심판 전치 절차가 소송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80%를 거의 다 갖다 쓰는데 다만 하는 장소가 행정심판위원회, 변론이 판결이 아니라 재결, 또 기판력이 없어요. 따라서 다시 소송 가서 다른 이미 판단받은 행정심판의 결론과 다른 주장이나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거 기판력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다른 걸 좀 내셔야 돼요. 특히 여기는 행정청에 해당되는 행정심판위원회다 보니까 의무행심판이지만 이거는 법원은 스스로 처분을 할 수 없어요.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의무행소송이라는 제도는 없다. 여기는 그 대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여기는 의무행 심판을 할 수 있는데 뭘 또 부작위를 확인합니까? 라고 해서 직접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부작위법 확인 심판이 없다. 둘 다 취소심판, 무효심판, 취소소송, 무효소송. 대신 행정청에 해당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잖아. 청이니까. 따라서 취소, 변경에 취소에는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적극적 변경까지. 하지만 법원은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 변경의 변경은 일부 취소를 얘기하는 거지 적극적 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차이점을 구별해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는데 대부분 행정심판에는 한 5군데 해당돼요. 그 차이점이 나는 게. 딱 여기서 시험 문제가 주로 집중돼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자 여기 자,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것도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것도 참가제도, 이것도 참가제도. 자,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이것도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불고불리, 이것도 불고불리. 거의 나머지 제도는 똑같은데 요 5가지,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재결,
의무행 심판, 임시처분, 제도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고지에 근거한 제재 규정까지. 요게 딱 5영역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선별 좀 하세요.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전문 행정심판 절차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자 행정심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협의 절차를 거쳐서 재결은 처분이자 판결. 그래서 자 법률적 행정으로서 뭐가 인정된다? 불가변력 같은 거. 음행심판, 음행소송 없는데 음행심판은 있고 그 대신 부작위법 확인심판은 없지만 소송에선 부작위법 확인소송. 자 집행정지 이외에도 임시처분. 왜? 행정청이니까. 고지, 제재규정은 심판에만. 소송, 절차, 제재규정이 있어요. 다만 고지규정이 있어요. 제재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 차이. 특히 여기에 직권고지, 신청고지도 없어요. 다른 법에는. 차이점 요것만 좀 조심해서 그래서 요것만 별 2개 정도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행정소송 법에 근거한 소송 절차. 여기는 요건, 도난, 판결, 선고. 그 다음에 확정. 이 확정이 돼야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특히 기속력, 형성력은 행정심판 재결에도 있지만 기판력은 행정소송에만 있다는 거. 주문, 기각, 인용 모두에 미친다. 하지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안 미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인용에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기속력, 형성력이 있는데 같은 거는 굳이 여기서 내지. 여기서는 따라서 요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서 무조건 한 2문제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본안 여기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동일성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나오면 판례 그대로 자 판례 좀 암기하셔야 돼. 나머지 있잖아. 조문 문제야. 소변경. 그다음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피고를 원고가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 경정. 조금 전에 얘기한 이 3가지는 신청으로만 된다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청으로만 되는 거 여러분 보통 행정소송법에 신청으로만 되고 또는 신청과 직권으로 되는 거 어느 걸 외워야 돼요? 신청으로만 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조금 전에 소변경,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또 자 신청으로만 되는 거. 자 이게 간접강제. 그다음에 행정심판 절차에서 나온 서류, 자 자료 제출 명령. 자 그다음에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 경정. 요게 조문이 보면요. 다 14조, 20조, 21조, 24조 이런 식으로 하고 조문이 다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간접강제 34조까지 이런 것들만 신청으로만 되는 거. 나머지는 신청과 직권이에요. 요즘에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럼 조문 문제. 그래갖고 그 조문 문제 제가 뒤에 따로 조문 박스 정리해놨다. 자 선고 된다 해서 확정되는 거 아니죠. 생각나세요? 취소송을 통해서 취소돼야 부당이 됐을 때 반드시 확정까지 안 가고 선고만으로도 부당이를 해주는 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자 요 절차. 그래서 확정해야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소송 솔직히 말해서 절차예요. 소송의 종류, 소송의 대상이 아닌 거 그건 좀 암기 좀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심판하고 소송은 이렇게 조문 정리하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딱 정리된 것만 잘 정리하셔. 그래서 오히려 소송편은 쟁송편은 이렇게 요약 정리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기본서 힘들어요. 문제집 힘들어요. 아시죠? 요즘에 짜져요. 이런 게 나오던데 그 듯이. 알겠죠? 나머지 여러분들 기본서 갖고 쟁송 절차를 정리하겠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고 그다음에 어느 게 나오고 어느 게 안 나오고 특히 요건 절차에서는 처분 이제 대상인 거 아닌 거 그거죠. 요즘에 소이익 같은 거 나오죠. 소이익 판례는 딱 5개 정도만 원래 3개 정도만 정확하게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고 적격은 사인의 공권부터 시작해서 법무상 이익 있는 자. 자 그다음에 피고는 행정청. 요즘에 행정청에 대해서 조금 뜸하더라고요. 옛날에 대통령이 대상이 됐을 때는 대통령이 나오시면 바쁘잖아. 그래서 소속기관 사무장. 그 무조건 법무장관이 나오는 건 아니지.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장,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장 이렇게 짱짱짱 각각 입법, 행정, 사법 장은 본인이 안 나오고요. 사무총장, 행정, 나머지 대상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무총장, 사무처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법원 행정처장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통령은 소속 사무기관장. 이건 딱 암기하셔야죠. 또 위원회라는 행정청도 있지만 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자 나오는 게 아닌 위원장이 나올 때는 딱 두 개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만 나오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그 두 개만 외우고 나머지 위원회. 다만 지방의회는 청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청이 되는 경우 딱 83개. 의장에 대한 선임, 의장에 대한 부신임, 자 의원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 이 말 나오면 지방의회가 청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그러지, 아니 지방의회 의장 그러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청이죠. 뭐 조례가 소송 대상일 때 짱, 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깜. 이런 것들 요건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약집을 활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요약집의 활용도가 가장 높이 진짜 평가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판례를 위주로. 그것도 뭐야?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조, 국가배상법 5조, 자 국배법이죠. 국배법. 헌법에는 국가나 공공단체, 국배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조 공무원의 5조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죠. 시설물 일체인데 공공의 제공된. 자, 요게 요건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요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공직직 고의손이 이렇게. 자, 공공의 영조물로서 하자 있어야 되죠. 하자로 인해서 고의가 실 필요하지 않고요. 자, 손실보상. 아, 여러분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손실보상이 되는 국가 적용은 어느 영역일까? 대부분 대규모 시설 사업이야. 알겠지? 대규모 사업이야.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니까 한 번 결정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단계 행정행위로서 뭐까지?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결부되는 영역에서 이게 대규모 시설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손실보상이 따르는 국가가 공용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따르는 그런 사업. 특히 그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기관장 정도는 돼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단계 행정행위를 사용해서 또 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하는 게 아이고 실수를 하거나 또는 비용 또는 효율성 높일 수 있잖아. 또 이게 대규모 시설 사업이니까 과학기술이라든지 빠른 어떠한 진보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쪼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단계 행정결정이라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통 조합을 설립할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단계가 있고 승인을 받으면 대상 토지, 수용할 토지가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 이제 사업 직접 해야죠. 관리처분 계획안 같은 걸 관리처분을 내셔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다 뭐야?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이 단계는 단계별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얘네들은 하자 승계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 하자 승계가 안 된다니까 사업 승인 단계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 단계에서 보상금 결정에 하자 승계 안 된다니까. 항상 보상금 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대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되지.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이 되는 영역이 어딜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건물 2층짜리 짓는데 무슨 손실보상이 나와. 대규모 시설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행정결정도 하고 행정계획도 우리가 배운 거 다 동원해서 최대한 실수를 막아야 되고 비용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쪼개고 계획 수립하고 사업하고 계획 수립하고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쪼갰으니까 다단계 행정결정은 독립된 그래서 하자 승계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 사업 승인 단계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자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 단계에 와서 행정적인 승인 이거 인간데 요때 승인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니까. 지방직 그다음에 군무원 시험에도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안 승인 받기 전까지는 자 당의 지위 있는 권한 있는 효력 있는 당사자소송 관리처분 계획에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이 되니까 항고소송 이래나 저래나 공법관계는 맞지만 소송 수단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디에 길을 헤매고 나침판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 의미.
자, 이걸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기술적이에요. 그럴 때 뭘 사용한다? 요약집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솔직히 말해서 기본 강의로 뚫어지지 않고 하는데 크게 보면 잘 보면 또 이게 아주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또는 복잡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걸 낱낱이 내기에는 문제 20문제 다 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특히 손실보상의 9급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보상금 이거 돈 주는 이거 돈 금전 사전에 줘야지 일시불로 줘야지 인별로 줘야지 이거 그런 걸 9급에서 주로 낸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에서 개별 법률 그런 거 나오면 그거는 7급 시험 문제지만 요즘에 9급, 7급이 별로 구별이 없어. 그래서 변별력 문제로서 9급 문제고 7급은 강론하고 연결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요약집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여기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대부분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도를 할 적에 약간 앞부분 적어도 1, 2파트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잘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파트 넘어오면서 행정 효력 파트 오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수업도 몇 번 빠져. 또는 정리하기 너무 어려워. 또 개념도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다가 이제 음행 확보 수단 또는 구제 절차, 정보 절차 이런 데 넘어서 손을 탁 놓게 돼. 그게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걸 조금만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침판을 잡아주면 그러면 수험생들이 좀 집중할 수 있고 또 시험 문제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문가를 만든다지만 개발 사업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공무원 전문가지.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적어도 시험에 내가 도움될 수 있는 만큼만은 넘어가길 위해서 요약집에 가장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요약집의 필요성은 바로 5파트, 그러니까 5파트 중에 이 구제 파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파트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적어도 나는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이걸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실수해서 하나 틀렸어.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구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행정구제 파트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뭐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권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서 그래서 권익위원회 이게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자동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에 소속돼 있고요. 손해배상 먼저 보면 금전적 전보제도로서 위법한 국가작용. 자, 여러분 위법한 국가작용이라고 그랬지 손해배상 하는 데만 유일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위법하고 고의과실이라는 걸 따라와 다녀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위법하고 고의과실이 있다. 솔직히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부분 다 행위를 보고 평가해요. 여러분 살금살금 걸어가고 친구한테 꼭 찔렀어. 그 일부러 한 거야? 실수한 거야? 그럼 고의지. 또 지게를 하다가 툭 쳤어. 그러면 누가 봐도 실수지. 자, 지금 고의과실이 있다, 실수했다라는 말을 따로 뭐 입증을 할 때 뭘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고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 부작이라는 건 행위가 없잖아. 그러면 고의과실도 위법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뭘 쓴다? 그럴 때 쓰는 거야. 너 원래 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 라는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또 그거는 그런데 안 했어 그러면 위법이. 그 다음에 고의과실은 어떻게 따져요? 위법하다 해서 고의과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정상적으로 골든타임을 지켜서 출동했더라면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어 라는 만약에 이걸 가정적 의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만약에 가정적 의사야. 다른 말로 기대 가능성이라고 표현해요. 네가 출동했더라면 이렇게 그거는 고의과실을 따질 때 어느 때 부작위. 왜? 행위가 없으니까. 행위가 보이면 너 일부러 했구나. 너 위법하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부작위에 한해서만
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의무 또는 네가 출동했더라면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어 라는 기대 가능성은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때만 원용되는 개념, 사용되는 개념 이렇게 행위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국가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이지 사법을 통해서 나온 판결문, 입법을 통해 나온 법률 조문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작용이 법대로 안 했을 때 그런데 위법하게 했을 때 또 실수, 고의, 일부러 이런 말 근데 이게 행위가 안 보이면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안 했구나 또 기대 가능성이라는 걸 찾아서 고의과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도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고의과실도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위법도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데 행위가 없으니까 부작위에서는 그냥 자기 의무, 기대 가능성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인과관계까지 싹 넘어가게 돼요. 없는데 어떻게 평가 대상이 그런 것들만 구별하시면 돼요. 또 배상 기준 우리 자 시행령 과징금은 최고 한도액인데 국가배상법 3조에 2에 있는 금액은 기준액이다. 그보다 많이 줬다 해서 위법이고 적법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 우리 예전에 소멸시효했던 거 그런 것들하고 배상심의위원회는 임의적 전치 절차니까 안 거쳐도 돼요. 배상심의위원회는 청도 아니에요.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206페이지에는 특히 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 그림 자체가 2조가 이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외부적 행위가 보이면 좋고 행위가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여기 자기 행위가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고 부작위도 포함되는데 부작위는 솔직히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항상 뭘 달고 다닌다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플러스 기대 가능성까지 찾아야 그래 고의과실까지 간다고 인과관계 그래야 인과관계까지 그로 인해서 사인이 입은 피해 그럴 때 이게 생명신체 재산상 생명신체 치료비 재산상은 망가진 물건값이죠. 그러면 생명신체 그거는 치료비인데 그걸 양도 압류하면 안 되고요. 재산상 그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잖아요. 양도 압류 가능하다.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피해자의 군인, 경찰 딱 두 종류죠. 헌법에는 군인, 군무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법률이 정한다 했는데 국가배상법에 향토해비군 대원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왜? 향토해비군 대원도 일단 군인, 군무원, 향토해비군 같은 그 다음에 판례가 전투경찰을 여기다 표현하는데 전투경찰이나 경찰이나 같은 이렇게 된 거잖아. 잘 봐봐요. 가해자가 공무원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피해자가 군인, 경찰인데 가해자가 공무원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적군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거나 또는 사인과 사인 간에 이건 국가배상법이 아니지. 그건 민법으로 가셔야지. 또 요 자기행위가 또 직무 이렇게 가져야죠. 직무를 집행하면서 해서. 근데 직무를 집행하는데 직무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야.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권력자격이구나 비권력자격이구나. 사경제 주체는 안 되지. 이거는 민법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유, 공익 이거 목적이 이 직무의 목적이 공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부에서 그러면 이거 인과관계가 없어. 다만 여기에 더불어 사익을 보호하는 개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이 더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직접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갖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는 목적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외형상, 객관적 외형상 그러면 직무 범위에 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에 어쩔 때는 사익보호성이 포함돼요. 인과관계에서 논의하는데 그게 뭔 얘기야? 아니 인과관계를 논의할 때는 직무의 대자, 목적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 외형에 따라서 직무를 따질 때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직무, 객관적 외형만 권력, 비권력 뭘 해도 되는데 사경제 주체는 빼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사이클을 보셔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분들이 다치면 이중배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유죄석시 알죠? 근데 유죄상 비슷하잖아. 유족연금, 재해연금, 상해연금을 받았으면 그러면 상해연금의 장애는 아니지. 상해하고 장애는 다르잖아. 장애연금 지급받은 거는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그건 이중배상 금지의 대상이 아니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적군, 교전 중에 사망 그거는 국가배상 아니라니까.
또 군인에 의해서 군인 이런 식으로 나와야 국가배상의 이중배상이 금지된다라는 요건이 성립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요건에 해당되는 공직지 고위손인에 해당되는 각각 판례 이런 것들. 자, 해당 공무원이 누군지 정확하게 지정을 안 해도 돼요. 왜? 외형적으로 넓게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또 주관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야. 그냥 영조물도 아니라고. 공공, 제공된, 그러면 제공되지 않은 거, 예정. 또는, 자, 폐기해버렸어. 공용 폐지. 아, 그건 제공된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공공의 영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정 공물도 공물에는 들어가는데, 국가배상법에 공공의 영조물에는 안 들어간다니까. 옹벽 사건 아시잖아. 아니, 제공이 안 됐다니까? 공사 중이라니까? 아, 그러면 공공의 영조물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 요건, 판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의 범위는 넓다. 그 다음에 그런 직무 범위는 객관적으로만 평가한다. 알겠죠? 그 직무의 목적을 따지는 데는 인과관계로 넘어간다. 알겠지? 그 다음에 직무 내용, 그 다음에 권력, 비권력, 그 다음에 직무상 행위는 자기다, 부당해. 행위는 자기 부자기. 부자기 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했어? 너 출동했더라면 난 살았을 텐데 라는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209페이지 고의과실. 자, 위법하다 해서 고의과실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공문의 과실. 자, 객관적 외형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요소의 과실인데도 객관적으로 행위를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과실의 범위가 객관화돼서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한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여러분 한고소송에서 취소는 공익을 고려해서 취소하는 거지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되었다 해서 곧바로 공문의 과실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꾸 편하게 조금 이거 뭐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부작위가 나왔을 때만 조심하세요. 기대 가능성이라는 건 부작위,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 사용된다. 다른 데선 쓰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위법성을 인정할 때, 자, 위법하다고 할 적에 법을 반드시 만들어져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 권리남용, 사회상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위법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서 광의에 또 위법은 뭘 보고 평가한다? 행위. 근데 부작위는 행위가 없으니까 또 뭐로 가야 돼? 아까 얘기했죠? 위법은 너 의무 있었어 라는 법규상 주의상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안 했을 때.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인과관계 따지면서 목적을 따진다. 알겠지? 대상, 직무, 목적이 공익만을 또는 내부 사무,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목적이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이 해석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중배상 금지 조심하세요. 이 사이클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결론은 뭐야? 대법원은 각자 자신의 과실. 헌법재판소는 다 주고 구상권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이제 드디어 0점을 5조. 이거는 요건이 간단해요. 공공의 0점을 하자의 정도는 객관적 안전성의 결여. 안전성의 결여가 물건의 시설물의 안전성을 결여했다는 의미는 시설물 자체에 부족한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는 정상적으로 돼도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이런 말 나오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잘 설치됐으면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래서 0점을 설치, 그래서 0점의 개념과 하자, 그래서 216페이지 판례까지 요거 잘 보셔야 돼. 이쪽 파트가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구상권 관한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구상권에 관한 문제는 다른 데서라기보다는 아까 이중배상 금지에서만 보시면 돼요. 대법원은 각자 과실 비율대로 하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일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든 것을 다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라. 자, 손실보상인데 제가 말씀드려서 손실보상은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국책 사업을 할 적에 여러 개로 단계로 쪼개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단계는 서로 독립적이다. 머릿속에 꼭 갖고 계세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손실보상 요건이 자, 공공필요라는 공공복리보다 엄격한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그래서 뭐한다? 자, 이럴 때 공공필요라는 목적을 통해서 국가가 강제적 수용 절차 이렇게 수용 절차 요걸 하는 때 그냥 해야 돼요? 보상금까지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이런 재산권의 박탈 문제고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린벨트 그는 재산권의 박탈 문제가 아니니까 누구나 다 수인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린벨트를 걸었는데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보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절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은 극한 예외예요. 어떤 거? 공공필요, 자 수용, 재산권에 관한 박탈 따라서 보상 조치가 따르는 그런 경우에만
법률로서 이럴 때만 나오는 거니까 아무 때나 막 손실보상 그러면 안 돼요. 그린벨트는 손실보상이라기보다는 손해의 피해에 대해서 정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린벨트라면 그럴 때는 사망이 아니라 손실보상이 아니라 23조 사망이 아니라 1, 2항에 근거해서 조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요건인데 솔직히 요건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기보다는 그린벨트 사건에서 참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이 아니라 조절적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빨리 법률을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라, 제대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방법 사업 시행자가 하고 사전에 현금으로 요거 225페이지 15번 손실보상의 완전보상 원칙인데 요즘에는 대물적 객관적 보상을 넘어서 생활보상까지 해갖고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데 특히 이주대책 의무예요. 사업시행자는 입법부는 재량껏 법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다 의무로 만들어놨어요. 대신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건 의무지만 시기, 대상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업시행자의 재량 부분도 있다는 거. 따라서 입법자가 반드시 야 세입자 쟤도 보상금 줘야 돼. 그거는 입법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입법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할지 말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실시하라고 지금 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기 대상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226페이지 판례. 그러면서 특히 또 대상지역 밖에서 발생한 건 손실보상이 아니에요. 왜? 대상지역 안에서야 공익목적, 특별한 공공필요 목적에 수용을 하는 거고 그 밖에서는 그런 목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손실보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수용을 해주든가 아니면 조절을 해주든가 비용을 주든가 이렇게 하죠. 수용 청구. 그건 대상 지역 바뀌니까 수용 청구하든가 안 되면 비용이라도 받아야죠. 그럴 때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개, 그다음에 굴체묘업 이거는 그 사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고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안 됐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관행업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녀지 수용청구권 그런 말 나오는 거야. 수용청구를 해야지. 그래서 수용청구는 청에다 대고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사인에 대고 수용청구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사업시행자가 수용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 왜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 수용 대상 토지가 정해지니까 그러면 무조건 협의 절차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협의 절차를 하고 안 되면 그러면 행정청이 수용보상금 결정하니까 수용 결정이라든지 보상금 결정 만약에 안 됐을 때 그거는 행정청이 해야죠. 사업시행자 행정청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직접 수용 대상 토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기 사업시행 승인 단계에서 대상 토지가 결정됐으니까 누가 하는 거야? 청이 결정한 거지.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이미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업시행자는 보상금만 사업시행자가 수용 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야. 자녀지 대상지역 밖에서 이것도 수용하세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 사업시행자는 수용 결정 이후에 보상금만. 그러니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찾아가서 수용해라 했더니 토지수용위원회가 기각 수용 대상 아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뭐 해야 돼? 원래 내 대상 토지가 그 안에 들었으니까 거기다 대고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합의 절차를 유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대신 이제 그 합의 절차를 유도하는데 안 되면 뭐 보상금 결정을 또 다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수용 결정을 행정청 가서 해야지. 그런 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행정청이 해야 되는 게 뭔지 그걸 구별 못하니까 자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정확하게 구분돼야 문제를 풀고 이 문제 그래서 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보상금 결정됐는데 거기서 좀만 더 이런 것들은 자녀지라든지 또는 나중에 보상금이 행정청에 의해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됐을 때 좀만 더라는 당사자 간에 사업시행자고 토지 소유자 간에 청이 나오면 안 돼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독일 논리는 그닥 많이 할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독일 논리 수용 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 청구는 독일에서 논의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해요. 일반적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보제도였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말씀드렸어요. 5군데 딱 여기 청이에요. 합의제 행정청. 다만 누구요?
노동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이 나오신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자, 요걸 시험 문제 많이 내지는 않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70인, 그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이다.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재결은 행정처분이자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불가변력이다.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 못한다. 재심판정 금지. 뭐 이런 것들. 재결은 기속력, 형성력을 있어도 기판력이 없으니까 소송 가서 재결과 다른 내용의 주장 판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결은 기속력이 있으니까 당해행정청은 소송을 걸면 안 되죠. 기속력에 반해서.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소송에서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송과 심판을 구별하는 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음행 소송이 없는 대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자 부작위법 확인 심판이 없는 대신 음행 심판. 자 행정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임시처분 제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 하지만 심판법에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지만 신청과 직권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 또 임시처분 신청과 직권. 대신 음행심판에 뭐가 붙었어요? 음행심판에 직접처분 신청제도, 그다음에 자 직접 처분을 못 해주는 경우는 간접강제 신청제도. 요거는 신청으로만 돼. 직권이 안 돼. 행정청하고 법원하고 구별점. 직접 처분을 법원은 못 해주죠. 따라서 법원에서는 직접 처분 신청제도가 없어요. 대신 법원에서는 간접강제 신청 제도는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일단 행정심판위원회는 종류가 많은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도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절차로서. 그러면서 이제 237페이지에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70명, 50명. 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반드시. 그다음에 자 심판위원회 구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위원회 권한도 있는데 요거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 238페이지에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제척 기피 회피 결정은 위원장이 하지 위원회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요게 하나만.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심판 요건인데 요건은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와요. 왜? 어차피 자 공통적인 절차는 어차피 소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 다만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거 상급행정청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상급행정청이 없으니까 대통령 처분은 소송밖에 안 돼요. 또 아까 전에 재결은 다시 심판 못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대통령 처분하고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90일, 180일. 그다음에 심리 절차는 소송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신청과 직권으로 하는 건 행정심판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소송 가서 거기서 조문별로 외우세요.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여러분 사정재결이 있는데요. 사정판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조문상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집행정지, 부정지가 원칙이고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은 소송이나 심판이나 똑같은데 용어가 좀 달라요. 법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다음에 심판에서는 중대한 피해 우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사정재결 똑같은데 다만 사정재결 이게 행정심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효동 확인심판에서만 안 한다. 그러면 취소심판하고 음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을 해요. 하지만 자 소송 가면 사정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해요. 따라서 무효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는 사정재결을 사정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244페이지에 직접 처분, 간접 강제였는데 간접 강제는 소송도 있고 심판도 있고 직접 처분 신청 제도는 심판에만 있고, 자 하나는 직접 할 수 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는 직접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지제도에서 제재 규정과 직권고지에 의한 신청에 의한 고지, 제3자 고지. 이게 행정심판에만 있으니까 이런 거 구별해서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246페이지 신청고지하고 불고지, 오고지 이거 암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마지막이죠. 소송은 요건, 본안 이렇게 갖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건 파트가 한 2문제 정도, 처분이다, 범상이익이다, 소액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본안 가서는 요즘에 나오는 게 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또는 조문 문제로 소변경, 처분 변경이라는 소변경, 그다음에 자 제도적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 자 간접강제 신청 제도만으로 된다고요. 이런 것들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요.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과거엔 좀 나오다가 요즘에는 기판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갖다 쓴다 정도. 자, 그래서 소송의 종류, 뭐 항고소송, 취소, 무효, 부작위, 당사자,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별로 나올 게 없어요. 특히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법률의 근거가 마련이 됐을 때만 한다. 자, 그다음에 자 처분적 조례. 이거 처분
권력조사 실행이 처분, 세무조사 결정 처분. 자, 반복된 계고 반복된 도청은 처분 아니죠. 또 공증사용제 생각나죠.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또 우리 거부가 처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251페이지, 그다음에 252페이지. 그래서 다단계 행정결정 처분, 반복된 계고 처분 아니고 반복된 거부는 처분이다. 이런 것들 정리. 그래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조세.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 온다는 것도.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징수하고 대집행 빼놓고 여기는 소송이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세, 지방세만 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적 행위인데 반복된 거부는 처분이지만 반복된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나요? 필요적 전치 절차에 해당되는 건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또는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징계, 운전면허 취소 정지, 국세, 지방세, 지방세도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감사원 변상금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재결, 이런 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갈 수 있는 5가지. 암기 좀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놨고요. 그다음에 법무상 이익 있는 자, 사인의 공권, 경원관계, 경원관계, 경업관계, 거리 제한 있는 거, 노선버스, 과거에 했던 거 다죠. 제3자, 그러니까 연탄공장,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인근 주민의 보호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취수장, 정수장 포함되어 있어요. 자, 납골 땅, 납골 시설 이런 것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은 원고 적격, 밖에 있는 분은 수인한도를 입증,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근데 소해이익, 자, 소해이익 판례 이거는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260페이지부터 해갖고 소해이익 관련해서 자, 병역 문제에서 소해이익, 징계에서 소해이익. 그다음에 특히 우리 자, 임기가 있는 분이라든지 정년 있는 분인데 징계로 인해서 파면돼서 자, 현직을 못했을 때 어차피 정년이 도달해서 임기가 도달해서 소송을 이겨봐야 공무원이 다시 될 수는 없지만 보수를 위해서 다른 절차상의 법무상 이익이니까 다른 절차상의 이익이에요. 당연 절차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피고 적격은 행정청을 얘기하는데, 자, 대통령, 아니, 그 263페이지에 피고 적격의 구체적 문제, 요것만 좀 체크해서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요. 조금 보세요. 특히 신청으로만 되는 거, 피고 경정.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만 신청으로만 되고, 나머지요, 뭐 행정청이 합쳐졌어요, 숙수 합병, 이런 것들은 신청과 직권이니까 잘 구별하세요. 소송기간 90일, 1년이죠. 불변기간은 90일, 1년은 불변기간 아니니까 정당한 이유 있으면 1년이 지나서 제기된 걸로 보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행정심판 제기일로부터 90일, 1년을 다시 따진다는 거는 좀 보셔야 돼요. 다른 절차를 거쳤다 해서 그 결론이 나온 날부터 다시 따지진 않는데 오로지 행정심판만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 반드시 필요적으로 전치해야 되는 거, 근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웃긴 사유, 이거 제가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웃긴 사유에 해당되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웃긴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동정, 단계, 전심, 그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처분이 변경.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웃긴 사유, 60일, 긴급, 정당한 사유, 법이 정한 사유. 이럴 때는 심판을 걸고 재개를 받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다. 심판 자체를 걸지 않아도 되는 건 전심, 단계, 자, 사실심, 변론, 종결 후, 그다음에 잘못 알려줬을 때 이건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268페이지 아래. 자, 이송병합인데 이거는 자, 부당이 돼요.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런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소변경, 처분 변경에 소변경 이거는 조문 문제로. 그다음에 이제 271페이지 집행 부정지 원칙이니까 신청과 직권에서 집행 정지. 그다음에 다만 정지할 필요가 없으면 또 신청과 직권에서 취소도 가능하고, 집행 정지는 요건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냐라는 것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 보상이 안 되거나 금전적 피해 보상이 된다 해도 참고 견디기 어려우면 그것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소송 참가, 이게 공동소속적 보조 참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자. 행정청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 참가 다르죠. 공동소속적 보조 참가는 기속료이든 현선료이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자. 그래서 그것만 좀 구별해서 잘. 소송 참가, 이게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입증 책임이라 이거는 잘 안 나오고, 276페이지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거 판례 암기하셔야 돼. 이거 안 하시면 정말 뭐 공부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 이건 꼭 암기하세요. 올해도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판결의 유형, 사전 판결, 무효 소송, 자, 사전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한다. 간접 강제,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만 안 한다. 이런 건 좀 암기 좀 하세요.
일부 취소 가능해요. 분리 가능하고 가정 쪽에서 있고 판결 효력, 기판력 이거 기속력, 형성력과 함께 3대 효력인데 기판력은 소송에서만, 기속력, 형성력은 소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행정심판에도 있다는 거.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기판력,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인정한다. 기속력, 형성력은 명문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조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기속력 특히 거부가 취소되면 재처분 의무, 반복 금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그러면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해서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간접강제 대상이고 재처분을 하긴 했는데 또 반복 금지 의무에 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기속력에 반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간접강제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서 출제됐던 영역이니까 282페이지 간접강제는 판례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 특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절차적 심리만 하지 어떤 내용의 특정 내용을 해라라는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체적 심리를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은 소액을 요구하지 않는 거 아시죠? 확인액을 요구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285페이지 부작위법 확인 소송 그 표로 정리해놨는데 그것만 한번 보셔도 돼요. 특히 286페이지에 있는 당사자 소송은 반드시 판례를 여기에 해당되는 거. 부당이득 중 부가가치세 당사자 소송. 알겠죠?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다툴 땐 당사자 소송, 공포상 계약 당사자 소송. 이런 건 외우셔야 돼. 손실보상 중에 하천법상, 하천부지, 공익수면 매립법상 또는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은 당사자 소송. 이거 안 외우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외우시고 특히 법률에 의해서 직접 결정되는 미지급, 퇴직금, 법관이든 소방관이든 다 나왔어요. 판례에 이런 것들은 당사자 소송, 특히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되는 287페이지. 당사자 소송, 항고 소송은 서로 겹칠 일이 없어요. 항고 소송은 처분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 없고 법률관계, 효력, 지위, 권한 등등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있는데 당사자 소송들만 안 받아주고요. 원칙적으로. 다만 유일하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 결정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1,000만 더, 1,000만 빼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지하는 거. 자, 나머지 이제 객관 소송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정리한 거, 요 정도. 그래서 빠르게 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교재 정말 잘 정리됐어요. 군더더기 없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대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본 강의를 들어야만 이 요약집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많이 찾아주세요. 자, 이용 잘 하시고요.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험장에서의 비수가 되길 원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건승하시고요. 뭐든지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